교육과 사회교리라는 주제로 예술회의 조현철 신부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현철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한데 그 환경부 장관하고 이 산업부 장관을 끌어놓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회교류의 관점에서 본 오늘 한국의 환경정책, 평가와 전망 뭐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좀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뭐 촬영은 이렇고요. 한국의 환경정책 요약 평가 좀 뭐 서론경 결론으로 하면 아까 이용훈 신부님이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이 있느냐 뭐 그랬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환경정책도 그 점수는 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후하게 주셨네요. 마이너스 아니고. 근데 점수는 시험이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없고 0점이 최하입니다. 정책을 따지자면 없거나 있다고 하면 이제 뭐 대통령 지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언제 초기에 이렇게 부처들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되어서 환경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이.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 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 산업을 만들겠다. 이게 환경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탄소 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5년간 녹색산업 누조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업부죠. 환경산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하겠다. 그래서 물굴 확대한다는 거, 댐을 더 건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천도 또 공격적으로 정비한다. 더 많이 긁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19곳에 192만 제곱미터의 태종물을 준설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뭘 좀 했으면 환경영향평가 생략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또 하천 기본계획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일 상위 단계에 있는 것을 약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발부의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뭐 생태환경 관련해서 우리 가톨릭교회 사회교리의 기본 정신 뭐 이런 거 요약해서 잠깐 좀 보면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공동선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태도인데요. 감사와 존중, 또 이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통합 생태론 뭐 한 3가지 정도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선의 원리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환경에 적용하면 생태환경에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다. 그것은 공동의 보편적인 의무, 곧 공동선을 존중한 의무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리 466항. 또 감사와 존중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사회교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487항 보면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 양식,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찬미받으소서의 그 4장의 통합 생태론 보면 생태 문제에 접근할 때 인간적인 사회적인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 그런 접근법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통합 생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기본 정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사회교리 4대 원리 그래서 인간 존엄성, 그다음에 공동선, 뭐 그다음에 뭐죠? 연대성, 그다음에 보조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태 환경에 좀 적용을 하면 인간 존엄성은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모상으로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 대한 어떤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에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미바드소서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쓰는 이야기,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왜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인간들 사이에 서로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 근데 그것이 인간 사이만이 아니고 자연하고도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연대성. 공동의 집의 결과죠.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한 집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종의 보편 가정이다. 참미바드소서 8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그 3장에서 그 기술지배 체제, 기술지배 패러다임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극복. 그 다음에 보조성, 아까 박상훈 신부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하여튼 인간 개인 아니면 그 다음에 작은 단위들이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것보다 사실은 부당한 도움,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지역 주민, 단체의 의견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죠. 부추기는 거 말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역 주민 부추기는 거 말고 진짜로 지역 주민, 단체의 의견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 이게 생태 환경과 관련해서 사회들이 4대 원리를 좀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인데요. 에너지 기후 위기, 에너지와 기후 위기하고 딱 맞물리시니까 아까 그 김종욱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정책 보면 핵에너지 확대, 그 다음에 재생 가능 에너지 축소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이 3.7%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세계 평균 28.1%입니다. 그러니까 G20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30.2%에서 21.6%로 줄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앞에 거는 제 기억이 ND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온실가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내놓은 것에서 이제 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21.6%로 낮춘 거죠, 재생에너지를. 핵에너지는 높이겠다. 32.4%로. 그리고 이제 하여튼 유럽 쪽을 중심으로 아리백,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모든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핵 에너지를 끼워넣기 위해서 카본 프리 에너지 100, CFE 100, 이상한 듣보잡, 하여튼 이상한 걸 가지고 나와서 지금 무탄소 연합을 만들겠다.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여기 제가 밑에 써놨지만, 기후대응 원칙에 이 온실가스에 관련해서는 빠르게 많이 감축하고 정의롭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많이, 그러나 정의롭게. 예를 들어 석탄 화력 발전 이런 데 일하는 노동자들, 그런 분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보면 주로 기술에 의존하겠다.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고 차기 정부에 떠넘기겠다. 이런 게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보면 향후 20년 계획인데,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예전에 거 유엔에 제출한 걸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2018년 대비 40% 감축. 여기도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김종욱 교수님 글을 읽어보면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40% 아니에요. 40%는 아닌데, 그러니까 2018년 거는 총 배출량, 그 다음에 2030년은 순 배출량, 이래가지고 줄여놨어요. 두 개를 총 배출량 계산 안 하고, 순 배출량 계산 안 하고, 하나는 총 배출량, 하나는 순 배출량. 그래가지고 많이 줄였다. 이래서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어쨌든 40% 거주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분, 우리나라 온실가스 한 절반 정도를 배출하는 산업부분을 원래는 14.5%인데 11.4%로 3.1%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어떻게 더 줄일 거냐, 다른 나라 가서 줄이겠다. 국제 감축. 그 다음에 여기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활용했다. 이 기술은 지금 그런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언제 될 수 있을지 모르는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7년까지는 5천만 톤,
연평균 감축률 2%로 해놓고 그 후에는 1억 5천만 톤 줄이겠다. 연평균 감축률 9.3%로 확 띄워놨습니다. 이게 다음 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는 그냥 이렇게 조금은 하겠다. 이게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한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COP28 이제 막바지죠. 거기 보니까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했습니다. 동참을 118개국의 동참이고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줄이고 있잖아요 계획을. 무슨 일? 거기다 또 이것도 했어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이건 22개국 주로 핵발전소 있는 나라들이 이거를 만드는데 여기를 지지한다. 이것도 3배 확대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 3배 확대.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2050년까지 우리가 원전 용량 3배 확대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그렇게 지을 수 있나요? 핵발전소 하나 짓는데 처음부터 지으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려요. 하나 짓는데.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핵발전소 안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서 핵발전소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있는 데다 다시 때려 짓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아이고. 이게 제가 뭘 눌렀더니 되겠네. 이게 제가 사실은 이거 하게 되면 하여튼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하여튼 굉장히 불편한 동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불편한 동거입니다. 태양광 원격경은 지금 줄도선하고 있는데 설비 용량 3배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당장 듣기 좋은 이런 이야기들만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교리 470항을 보면 기후는 보호해야 할 선익이며 소비자와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더욱 큰 책임을 기르도록 일깨워준다. 환경을 존중하는 경제는 이익의 극대화를 그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동기는 겉에 나오지 않지만 이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개발과 환경이라는 맥락 안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각국과 국제 공동체, 경제 주역들의 정치적 책임이 요청된다. 보편적 공동선을 끊임없이 중고로 삼아 그러한 책임을 일깨우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책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교수님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이거 1년 계도기간 갖고 있다가 이제 11월 24일날 해야 되는데 11월 7일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뭐 플라스틱 빨대도 그렇고 막 젓는 막대도 그렇고 비닐봉지도 그렇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포기한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회교리 486항. 심각한 환경 문제들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사고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검약, 절제, 자제로 생겨나야 합니다. 단순한 소비 논리를 깨하며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농산품과 공산품을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되고 생활 양식을 바꾸려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이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걸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팽개쳐 버린 거죠. 자연 생태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그 다음에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 개발 사업을 허가해주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되게 다 조건부동이에요. 조건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달아서 동의한다. 나중에 그 보안 사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통과 의뢰가 됐어요. 통과 의뢰가. 여기 찬미받은 소속 183항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산계획, 어떤 정책이나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돼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걸 딱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해놓고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영향평가 무조건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방사성 합종의 종류가 64종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방출량은 향후 30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방출량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프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뭐 정수기 비슷한 필터인데요. 다액종 제거 설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영어로 보면 사실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고요. 뭐 제거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저감하는 거예요. 저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중수소, 탄소 14는 제외 못하는 거죠. 대안이 없는가? 육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형 탱크라든지 고체화시켜서 해양 생태계 영향, 예를 들면 생물의 방사능이 축적되는 거 그런 영향 조사 하나도 안 했죠. 한국 정부는 태도가 처음에는 모호하고 방관하더니 그 다음에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사회교리 459항 보면 모든 과학적 기술적 적용의 핵심이 되는 중거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이는 다른 모든 생물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수반해야 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고 해양 생태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우리 인간이 존중되는 것이죠. 뭐 또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각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위험한 오염 물질이나 유독성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전 예방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원칙.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건강과 환경의 위기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국자들은 때때로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모순되거나 양적으로 극히 빈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예방 원칙에 기초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이거 해도 30년 동안 버려도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과학적이다. 뭐다. 괴담이다.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는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냥 단순하게 위험 영향 평가는요, 고려하는 대상에서 불확실성 같은 거 제외해버려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거만. 그런데 사전 예방 원칙으로 가면 이것은 불확실성.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으면 글로 가는 겁니다. 대안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 이 다양한 사례를 일관하는 원리는 사실 이윤입니다. 자본의 논리에 실제하게. 자본의 논리입니다. 거기에 기술 관료들이 전문가들하고 결합해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권위주의 또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망 아까 평가는 아까 한 걸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도전과 희망. 환경부가 그따위로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했지만 시민 반응은 오히려 좀 놀라운 면이 있어요. 일회용품 그 사태 이후에 일회용품 관련 인식조사를 했는데 정부의 규제 정책 도입을 동의하는 게 81.4%, 비동의 14.9%밖에 안 됩니다. 종이컵 빨대 사용 규제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77.1%, 완화 10.8% 안 돼요. 비닐봉지 규제해야 된다, 강화 73.7%, 완화 1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수준은 상당히 가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조금만 해주면 정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제 좀 희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아주 아름답죠, 그죠? 우리 키우던 그 제돌이도 이제 보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가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회사에 법인을 만들듯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생태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태계를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인간이 아닌 기업을 법인으로 인정해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생태계를 법인으로 인정해서 서식지를 지키고 삶을 누릴 권리를 존중하는, 공존하자는 겁니다. 공존하자는 거예요. 참미와도서서 106항에 보면 기술 지배체제 이런 걸 비판하면서 자연의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현재 근대주가 싹 깨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최대한 뽑아내는 것에만 몰두한다. 그래서 이윤을 늘리는 것.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세계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대리인으로 경영자들이 하잖아요. 자본의 대리인이죠. 그렇게 하는데 기업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면 자연 생태계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이런 생태 위기의 시대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해외 사례는 2008년에 에콰도르가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요. 2011년 볼리비아가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어머니 대지법 제정했습니다. 이 원래 옛날부터 했던 그 파차마마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종교 어쨌든 뭐 그런 거에서 그런 게 근거를 두고 있어요. 2014년 아르헨티나 법원이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이 산드라인데요. 오랑우탄 산드라가 비인간 인격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살 곳을 못 찾아서 미국 플로리다 그 유인원 그 센터인가 글로 옮겼어요. 이민 갔습니다. 이주했습니다. 이주. 이거는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아트란토 강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 강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년에는 콜롬비아 최고법인이 콜롬비아 내 아마존 지역의 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아마존이 크잖아요. 아마존이 브라질이 제일 큰데 어쨌든 콜롬비아 내에 있는 아마존 지역의 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법적 권리 인정하면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붙으면. 2017년 뉴질랜드가 황건우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했습니다. 이거 마오리 이족 신성시하는 그런 강이죠. 160년 동안 싸웠다 그래요. 160년 동안 황건우이강.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강이나 뭐 이런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자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한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환경 정책도 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 2018년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전에도 뭐 도롱뇽부터 쭉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걸로는 2018년 사냥 28마리를 원고로 내서 행정소송한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설악산 천연보유구역 현상 변경을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졌죠. 자격이 없다 아예. 그런데 이게 이제 생태 이런 법인격을 부여하면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창조의 복음의 점진적인 구현이 그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보편적인 친교,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걸로 연결된 일종의 보편 가정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